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17조 과세 표준에 있어서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인 원칙, 예외, 특례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7조 밑으로 내려가셔갖고요. 거기 시가편액이란 말이 나오죠. 217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합니다라고 했고요. 이때 그러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메커니즘을 기억했는데, 이때 메커니즘은 원칙과 예외와 특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 뭘로 알아요,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알아.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나 이거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신고를 할 때의 납세의무자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걸 액면가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 이상이면 그때는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믿어주고. 근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그 신고한 가액을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랬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런데 특례에 해당하는 우리 이거 1, 2, 3, 4, 5 어떻게 배우자 그랬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 이때는 거래 사실의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때는 믿는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신고를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그렇죠? 이상이 되면은 얘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 이상이면 믿고 안 믿고? 믿고. 그래서 그때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뭐한 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이때는 요 놈을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거기 나와 있던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 이때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고?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지배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거래 사실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가능한 경우야.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 1, 2, 3, 4, 5번의 공통점은 거래 사실이라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 누가 봐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보다 설사 얘가 뭐해도 작아도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면서 가장 우리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통적인 출제 내용이에요. 전통적인 부분이다. 얘하고 얘와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적으면 얘는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시가 표준으로 바뀐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설사 시가 표준액이 얘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얘가 작아도 과표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죠. 여기서 우리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을 거기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은 4억 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을 개인 간의 매매로서 그리고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3억 원이야. 나 얼마 주고 샀다가 신고했어요, 여러분? 3억 주고. 근데 그것이 무슨 간의 개인 간의 매매이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잊지 마라. 시험에서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출전에 뭘 얘기하는 거냐?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시험에 개인 간의 매매로서 이 말이 나오면 1, 2, 3, 4, 5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인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때는 신고한 가액과 뭐를 비교하는가?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요? 큰 거.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 그럼 어떤 거 되는 거? 과표는 4억 원이죠. 그러면 이 취득자는 얼마로 신고를 했으니까? 3억 원으로 취득했으니 신고를 했으니까 이 취득자는 뭐가 되느냐?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과소신고 납부가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죠. 가산세가 붙어야 되는 거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면서. 그런데 요 신고를 한 것이 경매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대. 경매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대. 그래서 법원에서 뭘 작성해 줬느냐? 경락조서를 작성해 줬어. 그럼 법원이 경락조서를 작성해 줬다는 것은 정부 기관이 보증해 준 거와 똑같은 거죠.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 그래서 나 경락을 받아서 3억 주고 산 거다. 그러면 그때는 요 3억 원이 뭐보다 적지만 시가 편액보다 작지만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이때는 과표는 그때는 뭐가 되는가? 3억 원이 된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1년 내내 공부해. 1년 내내. 근데도 왜 시험 고사장 가서 못 맞히는데 나 환장하라겠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좀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러면 요때에 요 시가 편액이 뭐냐? 좀 요걸 구체적으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편액.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시가 편액이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했죠. 시가 편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시가 편액은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어디서 나와야 되는다? 지방세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국세에서는 시가 편액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세는 시가 표준액과 대응되는 개념이 기준시가야. 뭐라고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야? 국세에서.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는 거야. 기준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 편액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나와. 가끔가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나와. 답을 제시해. 그래서 이 시가 편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액으로서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지방세.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시가 편액은 거래에서 실제 이루어진 가격이 아닙니다. 매매 등 거래에서 실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에요, 여러분?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액이야. 다른 말로 말해서 평가야. 누가? 요게 중요한 거야. 과세권자가. 요거는 납세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요 정도는 나갈 것이다 라고 물건별로 미리 뭐한 가액이 여러분? 평가한 가액. 평가액이 여러분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한 가액이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거는 지방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 여러분 여기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액이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에요. 실제 거래가액은 이 취득자가 신고를 했죠. 근데 그 신고한 가액을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 편액과 반드시 뭐 해봐라? 비교해봐라. 그 얘기죠. 비교해봐라. 그러면
이때에 요 시가 표준액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217쪽에 토지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로 할 거냐? 부동산만 알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우리 1차 과목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예요? 라는 그러한 개념적 정리는 어디서? 1차 과목에서 하는 거죠.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부동산 학개론 나오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나오죠. 민법 제99조인가요? 거기 가면은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그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1차 과목에서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세법 2차 과목이죠. 여러분 1차 과목에 2차 과목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1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적 지식을 물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뭐라고? 예. 1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필요한 소양적 지식을 물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보다 보니까 소양적 지식만 갖고는 해결이 돼야 안 돼?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1차 과목의 지금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응시생의 70에서 80%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소양적 지식을 물어보는 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소양적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야? 전문적 지식이에요. 전문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여러분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물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응시생의 한 70% 정도를 1차 과목에서 걸러내.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다시 한 반 정도 이하가 이제 최종 합격되는 거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1년은 정말 시험 보는 내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여기 공인중개사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안 하면 정말 힘들어져. 여러분 벌써 집 주위에서는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거 다 알죠. 이제 소문 슬슬 났잖아 벌써.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붙는구나 알아. 남들은 다 붙는 줄 알아.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 무슨 고시 공부를 하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스키야 고시 공부야.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이미 1차 과목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토지와 건축물 이때 우리 세법은 이 건축물을 꼭 이렇게 구분해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상업용 등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우리는 요거 주거용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그러는 거죠. 자, 하나 더. 세법은 이 주택을 기본적으로 우대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으로 한다. 세법은 주거용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우대 대상입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뭐니까? 의식주니까. 이놈은 가능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하고자 한다, 가볍게 하고자 한다. 예, 이게 특성이에요, 여러분. 세법은. 주택은 서민들이 가장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놈은 세부담을 낮춰주려는데 기본적인 방식,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 상가 등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이들의 시가 표준액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죠.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이 조금은 학계론에서 또 배우게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액을 조사하여 여러분한테 공시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공시된 가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가액을 어떻게 한다? 조사하여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여러분 이런 공시된 가액이 아직은 없어요.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가액을 조사하여 공시를 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뭐와 뭐만이다. 토지와 주택만 공시를 하고 있어요. 아직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일 때는 아직 공시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은행에 다닐 때 1980년도만 해도 여러분 그때는 토지만 했어요. 토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 공시죠.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근데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가격 공시가 아니라 뭐라냐면 지가 공시랬어요. 지가 공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제가 실은행에 다닐 때 감정평가. 주택은행은 주택을 주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아주 많이 발달됐어요.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발달된 그 평가 기법이 발달된 기관이 주택은행이고 제가 거기서 대출을 주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감정평가, 뭐 주택 감정평가 하면은 뭐 있을 때마다 방 하나 나올 때마다 그 방 하나마다 기본 소액 보증 인처 보증을 무조건 담보가에서 빼버립니다. 여러분 또 그거 학교에서 배우죠. 저는 좀 실무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실무에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은행할 때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0년도, 2005년도인가에 이쪽 오면서 주택도 이제 공시가 됩니다. 그럼 종전에 뭐였다가 지가 공시인데 모두 공시를 하다 보니까 주택도 공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 명칭이 바뀌는 거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 냅시다.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뭐한다? 조사하여 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한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 세법에서 명시된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래. 공시된 가액.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며칠자를 기준하냐?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인가 지금? 그죠?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국토. 하도 법률 정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자, 국토교통부 맞죠? 국토교통부가. 아, 요즘 헷갈려 죽겠어. 국장?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각 지역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결정하는데 그 토지를 바로 뭐라냐면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이건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학기노에서 배우는 거 학기노에서. 그리고 이 주택은 다시 여러분 건축법에서나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을 다시 뭐로 구분하죠? 단독주택과 뭐로 구분합니까?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죠.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이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각 지역의 대표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표준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결정하면은 요 표준지에 대해서 그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가격을 바로 뭐라냐면 예,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요 표준주택에 대해서 정한 가격을 바로 뭐라냐면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까지 수행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해서 뭐를 조사하고 여러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에 대한 뭐를 조사하고?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근거표가 바로 뭐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나온 그 가격 형성 요인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주택가격에서 나온 것이 주택가격 비준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 놓고 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당의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정한 가격을 바로 뭐라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라 그럽니다. 결론.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역시 표준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국장이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표준주택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겁니다라는 그 가격 형성 요인표가 바로 뭐냐? 주택가격 비준표예요. 그러면 이 표준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넘겨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안에는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액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개별 주택가격이랍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은 무슨 주택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때는 요 표준주택이라는 것을 선정하지 않고요. 요 가격을 조사해서 누가 하느냐? 국장이 조사를 공시를 하게 되면 요 공동주택가에서 공시된 가격을 바로 뭐라냐? 공동주택가격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가 등은 아직 공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배운다, 여러분? 학개론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학개론에서. 그래서 학개론 교수님하고 혹시 제가 설명하면서 학개론 교수님하고 제 얘기가 틀리면은 여러분 주저없이 1차 교수님이 학개론 교수님 쫓아가면 되는 거야. 세법 선생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개론.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 요거 때문에. 결론 낼게요. 시가표액인데 시가표액은 과세 물건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결론 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시가표액은 뭐라 한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시가표액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를 구분해 놓고 단독주택일 때는 뭐를 한다?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 등에 모면 공동주택이면 뭐를 한다? 공동주택을 한다. 근데 요때 나온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세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요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디서? 정부에서 공시된 가액이죠. 그러면 그 정부에서 공시한 가액을 가지고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조사한 가격이 뭐가 되는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 뭐를 한다? 시가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결론 냅시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된 가액인 밑줄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뭐에 대한 공시된 가액이야? 토지. 개별 주택 가격은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렇죠? 공동주택 가격은 무슨 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죠. 예, 요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 등은 아직 정부가 공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직접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이거를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거는 직접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 뭘 과세하는 거니까? 뭘 과세하는 거니까? 지방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면 시장, 군수가 아니라 누가 나오는가? 국세청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시장, 군수가 어떻게 산정할 거냐? 네 마음대로 하니? 아니.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법에서 시장, 군수가 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산정하셔라고 해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이죠. 이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와 있죠. 건물 신축 기준 가격. 건물 신축 기준 가격은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걸 말하죠. 표준 건설 원가입니다.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 지수를 곱하라.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표시도 하지 마. 표시하지 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외우려고 그래도 표시를 하게 되면 절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건물 1제곱미터에 따른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 지수인 구조 지수를 곱하고 여기다가 용도 지수를 곱하고 여기다 다시 위치 지수를 곱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경관 연습한 잔존 가치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해당 건축물 면적을 곱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산율을 곱해요. 그 외우는 거 안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는 저 출제원도 못 외우고 저만 외워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가 산정을 하는데 이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은 어디서 결정됐다? 지방세법에서 결정됐다.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어떻게 결정됐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용도 지수를 곱하고 여기 대해서 경관지수는 잔존 가치 곱하고 거기서 다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면적 곱하고 여기 대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산율 곱하고 그러는 거야. 어휴, 씨, 이거 한번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과세 물건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평가액이 시가표량은 자, 결론 낼게요.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뭐 하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공시를 있고 요때 요 공시라는 가액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뭘 한다? 공시된 가액. 그럼 이때에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은 뭘 한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일 때 뭐라고 그러고?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요 정부에서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가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가격은 어떤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죠.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야. 특히 정부에서 이 가액을 조사하면 이 가액을 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도 과세하는 것이고 협의매수나 수용할 때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보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 획일적 딱 통일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상가 등은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결정 누가 직접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라. 어떻게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럼 지방세법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있다 거기? 건물 신축가 쭉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때 이 개별 공시는요. 자 보세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공시가 됩니다.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오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사람마다 토지 면적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옵니다. 1제곱미터당 가액. 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 뭐로 나온다 여러분?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옵니다. 1죠.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시가표량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반드시 뭐를 곱해야 되는가?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시가표량이 되는 거죠.
요 개별 공시지가는 뭐를 말한다? 토지의 뭐야? 1제곱미터당 가액이야. 토지 1제곱미터. 그렇기 때문에 시가편을 구하려면 내 전체 토지 면적을 곱해야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편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길 잘 보세요. 특히 여길 잘 봐야 돼요. 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은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복합 개념 배우셨나요? 사실은 건물과 토지는 하나의 경제적 일체의 단위가 되는 거죠.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면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경제적 단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택일 때 이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은 요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얘들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토지의 일괄 고시가액입니다. 너무 옆으로 나왔네. 이거 꼭 정하세요. 개별 주택가나 공동 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일괄 고시가액이요. 일괄 고시가액. 입문 단계에서는 요 시가편의 개념만 잡아도 지방세 공부할 때 아주 편안하죠. 근데 이 시가편의 개념이 어려워지면은 계속 지방세가 어려워져요. 다시 한번 이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은 주택 건물은 물론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뭐예요, 여러분? 일괄 고시가입니다. 일괄 고시가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매매, 여러분 주택을 취득해 보시면 거래하신 분은 알겠지만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 건물 따로 주택 부서 토지 따로 매매합니까? 일괄 매매합니까? 일괄 매매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내가 분양받았다. 아파트 5억 원짜리 분양받았다. 아파트 10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분양받은 10억 원에는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온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일괄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단독주택가에 대해서 5억 원이 공시가 돼서 내 개별주택 가격이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5억 원은 내 뭐는 물론 주택의 뭐는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7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공시 가격이 얼마 나왔다고? 7억. 그럼 이 7억 원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 그래서 놓치면 안 돼. 절대. 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액? 일괄 고시가입니다. 일괄 고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전체 가격으로 나오는 거야. 전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 가격이야? 아니, 얘는 1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 좀 합시다. 얘가 상가고 토지예요, 여러분. 얘가 주택이거나 주택과 그 밑에 토지야,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뺍시다.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다. 그런데 상가 건물은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라. 주택과 부속 토지는 공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무슨 주택 가격이나 개별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댕길 때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온다.
요때 요 주택에서 나온 개별 주택가격이랑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 나온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건물과 토지일 때는 토지는 뭐가 나오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상가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한다. 그 얘기 여러분.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게 지방세에서 가장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거를 저는 꼭 강조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라고요, 여러분? 일괄고시. 요거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1년 내내 이거 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이거 하는 거야. 요때 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에 나오는 과정은 여러분은 학개론에서 저쪽 후반 감정평가 쪽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거고 그때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할 때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다? 학개론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학개론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저는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됐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시가변액의 개념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기본을 잘 정리하신 분이 나중에 꼭 시험에 합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면세점 볼게요. 면세점. 자, 여러분. 면세점 밑에 줬어요. 요거는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면세점은 어디에만 적용돼? 취득세만. 적을 때도 없는데 자꾸 적으라고 그래. 씨. 꽉 찼다. 씨. 책에다 더 이상 집어넣을 때 있어? 있어요? 아직은 있어? 네. 자, 면세점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규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외우지 마. 면세. 세부담은 어떻게 하는가? 면해주는 점이야. 그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은 법 과목 중에서 가장 법률 용어가 쉬워요.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법은 법 과목 중에서 가장 용어가 쉬워, 그래도. 민법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이상한 애들 많이 나. 민법은 일단 여러분 이상한 애들이 많아.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많다? 그죠? 법률행위 문의자 뭐 한정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문의자, 행위문의 이런 거 배우셨나 지금? 들어갔어요? 의사문의자, 행위문의자. 의사문의자 누구예요? 벌써 법률 용어 자체가 어려워. 의사문의자 대표가 누가요, 여러분? 유아. 그 다음에 개. 개 있잖아. 응? 만취자. 만취자는 일명 우린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잖아. 제정신이 아니라서 뭐야? 의사무능력자잖아. 행위무능력자는 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 말이. 미성년자는 알겠는데 한정치산자는 가끔가다 침 흘리는 애. 그죠? 네. 번개치거나 막 그러면은 맛이 가는 애. 금치산자는 맛이 가 있다가 번개치면 제정신은 잠깐 돌아오는 애. 뭐 이상하게 용어 자체가 뭐 어려워. 뭐 사기, 강박, 차고. 어려운 용어가 많죠. 근데 우리 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세법은 항상 그 용어를, 그 경제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나는 말로 표현하자. 그래갖고 가능하면 쉽게 합니다. 면세점. 세부담이 취득세 부담이 있는 점, 없는 점? 없는 점이야. 그래서 밑줄.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미만이면, 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남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부동산에 50만 원짜리 이하가 있어? 있기도 있겠지 뭐. 저기 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보였다가 빠지면 보이는 곳. 그걸 뭐라고 그랬다 학개론에서는?
그렇죠. 뭐 세 번만 안 하는 건 아니야. 골고루 다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취득하는 가액이 얼마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뭐라고 여러분? 면세점. 요 규정은 어디에만 있다고 여러분?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이야. 근데 여러분 면세점이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 와, 면세, 세부담을 면하니까 그 취득하는 가액이 얼마면 50만 원 이하. 요것만 포인트만 주면 되죠. 그래서 요 취득 가액은 뭐를 말하는 거냐? 과표를 말하는 거야. 과표. 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액.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면세점.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세율 보세요. 218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율. 요 세율이 여러분 218조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219조. 거기 양면에 걸쳐 나오는 거죠. 양면, 한 218조, 219조. 근데 이 세율은요, 전체가 시험범이에요. 전체가. 별표 3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온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 가장 많이 나와요.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확 덮어버리고 싶죠. 그죠? 이걸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단순해 복잡해? 복잡하죠. 딱 보는 순간 복잡하죠? 그러면 출제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보기에 복잡한 건 출제원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출제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출제는 이 부분을 참 넘어가기가 애매해. 물어볼 게 많어. 그리고 문제 만들 때 고민을 안 해도 돼.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라 뭐 하니까?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그냥 쫓아오시면 돼요. 제가 하자는 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을 결정했고 이제 뭐를 하고자 하는데? 세율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세율에 대한 전체 구조만 좀 먼저 잡아볼게요. 자, 모든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항상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뭐라 한다 여러분? 표준세율이란다. 그리고 이때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이면 이때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주택은 어떻게 하라?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서 따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얘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택은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 그러면 주택은 표준세율보다 무겁겠다, 가볍겠다. 예, 낮춰주겠다는 얘기야. 낮춰주겠다. 그게 취지예요. 얘는 뭐니까? 주택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꼭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고방식이 우리 옛날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잘 보십시오. 특히 주택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면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경기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정부는. 민감해. 왜?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해도 문제고 주택 경기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 거야, 이게. 주택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침체되는 거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일반 젊은 친구들이 집을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게 나와. 그래서 일반 서민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억누르는 거죠.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가. 근데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한제를 어떻게 하는 거고 폐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려니까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하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아 이거 자꾸 내가 학교론 얘기를 하는데 드러나 봤나? LTV DTI 이거 가장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주택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아니야 여러분? 커브드 TV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LTV니까 커브드 TV인가? 요즘 대세가 커브드 TV라며. 그건 또 뭐야? 뭔 TV 있어? LTV DTI 다. 이거를 정부가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하니까 주택을 활성화시키니까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높이는 거죠. 하나가 지금 뭐야 여러분? 대출이야 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해주는가 정부가?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거죠. 주택을 사라는 얘기야. 근데 살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은행에서 뭐라도 받아라. 대출이라도 받아라.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얘기야 결론은. 이거야.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 게 이거야. LTV 비율을 올려주는 거죠.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에 대해서 종전에 담보대출 비율 해갖고 뭐 한 3억 원까지만, 한 2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게 해줬어요. 50%, 뭐 40%, 4, 5, 20 뭐. 그 다음에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래서 뭐 4억까지 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거죠. 종전에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가 2억 5천에서 얼마까지 4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요즘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을 꼭 소유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많이 옛날 사람보다는 낫대. 아, 그냥 편하게 살다가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사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많대. 그래서 요 담보대출 비율을 어떻게 주니까? 올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차이가 얼마 나왔어? 1억 5천만 원 더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대출을 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이걸 더 대출 받고 내가 나머지 이 돈을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것을 대출을 받아갖고 주택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비하는 데 쓰더란 얘기야. 소비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나갔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나간 금액이 다 주택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생활하는 데 가더란 얘기야. 일반.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라 그랬더니 이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은 그냥 평수를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뭘 사? 네, 차 사죠. 차. 자기가 인생 즐기고 싶은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용도대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젊은 친구들의 사고방식이 맞다고 봐. 어차피 왔다 가는 거 굳이 뭐 주택을 살려고 그래. 물론 주택이 그 전세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요즘 많이 달라지만 그래서 주택은 따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따로. 우대 규제 여러분. 우대 주택은 요거는 그러면 얘가 우대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중과세가 있어요. 나쁜 놈들. 얘들은 정책 목적상 세법의 입장에서 좋은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야. 세법 입장에서. 그러면 얘들은 우대 규제에는 얘는 규제 대상. 얘는 왜 이게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아, 난 세법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면서 정리하라는 거야. 얘는 우대 대상이지만 얘는 규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 중과세율은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N배가. 그래서 요 기본적인 표준세율에다가 책에서 쓰지 마. 표준세율에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8%를 더하는 거야.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더한 세율로 하는 거고요.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하는 게 있고요. 표준 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다시 4%를 빼는 게 있어요. 죽여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냐?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또 특례세율. 요 놈은 뭐냐면 여러분 규제도 아니고 우대도 아니고 예전에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과세하던 것을 이걸 합하다 보니까 지금 합해서 뭐가 된 거냐? 취득세가 된 거예요. 취득세.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부동산에서 뭘 내고? 취득세.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하면 등록세를 따로 냈어. 그럼 어차피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한꺼번에 내니까 이걸 한꺼번에 붙자. 한꺼번에 내자. 그래서 취득세 통합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하던 게 있었고 거꾸로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등록세를 과세를 안 하던 것이 있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건 취득세 과세는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하고 어떤 건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하고 근데 이걸 무조건 합하게 되면 안 내던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조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특례세율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예전에 취득세가 기본이 2%였어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것과 그냥 2%를 적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특례세율은 우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거나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것들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 한다면 요게 바로 1번, 요게 2번. 그 다음 취득세 세율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취득세율은. 교수님, 아이고 나 다 못 외우겠어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나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얘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 요거 주택취득세율은 2014년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신설된 규정, 영구인하 규정이에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반드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면 일 아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매매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하면 어떤 거 보면 될까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역시 표준세율이 잡으셔야죠. 왜? 얘가 모든 세율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모르겠다. 일단 표시는 해놓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다 뭐라도 잘해놓으면 표시라도 잘해놓으면 표시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집에 갈 때 마음은 좀 뿌듯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막 저하고 막 별표 때리고 막 그러면 집에 갈 때 뭔가 해가는 것 같잖아. 그리고 아저씨가 딱 보면 막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잖아. 가까이 보면 책에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걱정돼요. 이분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이 표시가 언제 써먹는 거냐? 시험 막판에 써먹는 거거든요.
막판에 이제 쫓겨갖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전부 다 볼 수 없어. 그 중에서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중요도 우선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 건데 아무 표시도 없으면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 표시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꼭 공부하셔야 할 내용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래도 노트 필기 잘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 제 딸내미 좀 책이 깨끗해. 아이고 수업 시간에 너 자지? 그럴 때도 있고요. 두둑에 팼으면 좋겠구만. 이게 내 딸이라 이게 영. 내 새끼도 안 되는데 참. 야, 너 책은 뭐 선생님 뭔가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할 텐데 강조하는 것이 책이 있냐? 없어. 결국 공부 못했죠. 대학교라고 어서 희한한 데 가갖고 왼수입니다. 왼수. 자, 표시 잘 해내셨나요? 예. 자, 그럼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잡아놓고 여러분이 이 전체 구조를 한꺼번에 다 외우시면 좋은데 그러기에 너무나 벅차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 이러한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요거부터 갑시다.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얘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 무슨 과세하냐? 따른 차등 과세입니다. 이게 표준세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너 어떻게 취득한 건데 원래는요, 여러분,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2%. 그리고 등록세가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등기의 유형에 보존 등기냐, 승계 이전 등기냐, 이전 등기일 때도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식으로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등록세가 달라졌어요. 취득세는 원래 2%였어요, 2%. 근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취득세가 이제 요거와 요게 짬뽕 되니까 이제 취득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박스를 보시면은 심란하죠. 맨 위에 박스 있죠? 그거예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상. 무상. 정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무상으로 사야 되는데 무상은 여러분 항상 두 가지 떠올려야 돼요. 뭐? 상속과 상속의 무상. 그냥 상속의 무상 뭘 떠올리면 돼? 증여. 상속과 증여는 항상 무슨 취득이에요? 무상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그죠? 그거죠, 여러분. 재산을 이전해 준 사람이죠. 무상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재산을 이전해 준 사람이 두 눈을 감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이전 시점에서, 무상 이전 시점에서 이분이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고? 상속. 어려울 거 없어. 아직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십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고? 증여. 이거야, 여러분. 차이점은 재산을 이전해 주는 사람이 이전 시점에서 두 눈을 감았냐 떴냐에 따라서 뭘로 가? 상속과 증여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세법은 여러분 둘 다 무상이죠. 놓치면 안 돼. 상속과 증여는 무슨 이죠? 무상.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가셔야 돼요. 세법은 자, 여기 하나의 어떤 특정한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 부동산을 상속으로 가느냐, 증여로 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부동산인데 요거를 상속으로 넘어갈 때와 증여로 넘어갈 때의 세부 부담이 다릅니다.
세율은 똑같은데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는 똑같은데 세 부담은 달라요.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 항상 세법은 상속과 증여를 바라볼 때 똑같이 취급한다, 달리 취급한다. 달리 취급합니다. 요거는 눈을 감으셨어요. 이거는 불가피한 무상이전이죠. 요거는 사망으로 인한 불가피한 무상이전이죠. 요거는 계약에 의한 이전이죠. 이게 그래서 달라요. 계약. 이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사망은 사망계약서 쓰나?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부담은 항상 증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일 때 몇 프로예요, 여러분? 기본이 2.8%, 농지면 뭐 2.3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장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상속일 때 요 부동산 상속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인데 이걸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몇 프로라는 얘기야? 3.5%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상속과 증여를 바라보는 입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증여는 상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봅니다. 상속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증여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상속세는 뭐가 일어나야 돼?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야. 이때 이 상속세를 내기 싫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증여는 상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면할 수 있는 부담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걸 방지시키게 한 거죠. 너 이걸 피하려다가 더 무겁게 때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속되면 뭐 피하려다 뭐 밟았다고. 들어보셨나요? 세단차 피하려다가 그냥 똥채 치워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내려고? 상속세 안 내려고 뭐 해버리면 증여하려면 세 부담을 어떻게 한다고? 더 무겁게 때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똑같은 무상 이전이라도 상속으로 가요, 증여로 가요 해서 세 부담이 같다 다르다. 가능하면 뭘로 받아라? 상속을 받아야죠. 그러면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그죠? 근데 가니까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담으로 생명보험 가입해놨는데 안 가? 안 가더란 얘기야. 제 명의로 저희 집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매일 운동하고 좋은 것만 먹고 그러면 조만간 간다 안 간다? 안 가. 근데 제가 담배 피죠. 운동은 안 해서 완패기 돼버리고 있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좋다 나쁘다? 예, 새로운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이건 1년 내내 가. 자,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서 중요한 거. 상속을 받을래요? 증여를 받으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피하려면 어떡하라? 상속을 받아라. 왜 그런 건 나중에 급해요. 근데 이 상속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기다리기가 힘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증여. 네. 그래서 세법은 항상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시 취득 있죠?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이때는 제일 싼 건 역시 2.8%죠. 2.8%.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은?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 이때 공유권 밑줄. 요거는 민법에서 배우셔요.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그걸 뭐 할 때 여러분? 분할. 찢어져! 뭐 하고 있다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뭐 하면? 분할하면 그때는 2.3%.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밑줄 그 밖에 원인 여기까지 없다.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밑줄 그 밖에 원. 아, 거기 써져 있네 옆에. 매매 등 무슨 취득? 유상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매 등. 결론 유상일 때 적용된 세율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4%. 제일 높아. 그렇죠? 표준세에서 제일 높은 건 매매입니다.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세금 어떡하라?
많이 내라. 그래서 매매일대가 제일 높아요. 매매일대가. 그리고 제일 낮은 건 분할이죠. 분할. 공유권의 분할이야. 뭐하고 있던 걸 여러분 이미 이거는 공동 소유로 취득했다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했다가 이제 뭐 하는가? 찢어지는 거죠. 공동 소유에서 뭘로 바뀌는가?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거죠. 찢어져! 못 살아. 그래서 이거는 공유권의 분할이죠. 여러분 하나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무슨 소유하라? 공동 소유하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야! 자기 명의로 되는 재산 있지? 세부담을 줄이려면 뭐하라? 공동 소유해야 된대. 그러니까 지분을 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넘기라고 그래야죠. 그 말을 해놓고 지분을 달라고 그래야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갖고 지분 50%에 남겨! 그러면 아저씨는 짐을 싸죠. 이제 서서히.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근데 단독 소유보다 뭐가 유리하다? 공동 소유가 유리하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살 때 이걸 많이 하죠. 내가 남편 명의로 살 때 자기 처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자기 명의로만 하는 거야? 내 돈도 들어갔으니까 내 명의는 지분만큼 줘야지. 예, 절세 방법이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